교육부가 잠시 후에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레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등교 수업도 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사회부 신세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에 교육부 발표가 나면 좀 저희가 확실히 알게 될 테지만 지금 가장 유력한 등교 시기는 5월 중하순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죠? 맞습니다.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은 한 18일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과 맞물려서 등교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와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재차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 황금 연휴로부터 최대 2주간의 잠복기를 고려한 뒤에 등교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내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로부터 최장 2주를 고려하면 18일이나 19일, 20일쯤이 첫 등교가 가능한 시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등교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번에 할지 아니면은 앞서서 온라인 계약을 한 것처럼 순차적으로 할지도 관심인데 일단 순차적으로 하고 중3, 고3 학생들이 우선 계약하는 방안이 역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격 수업에서도 입시를 앞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우선 계약했었는데요. 등교 수업 역시 초중고생이 한 번에 계약을 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먼저 계약을 하게 되느냐, 이것이 정말 관심사인데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에 교육부에게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려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이 성인에 가깝고 또 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최대 잠복기인 18일에서 20일 정도 보다 더 빨리 계약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지난해 말 발표됐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정시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올해 입시만 보더라도 수시 비중이 70%를 넘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3학년에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제 채울 시간이 필요하고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도 좀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입시 치러야 되니까 마음이 급할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이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중3 학생들은 그러면 우선 등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뭐 입시 준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처럼 중학교 3학년생들도 고입을 치르긴 하지만 일부에 해당된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이 영재학교나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 외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고입 치르는 학생들을 위한 등교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찬반이 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과는 다르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거리두기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중학교 내에서는 3학년이 먼저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먼저 등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입시를 앞뒀기 때문만은 아니고 이 전반적인 등교 수업을 위해서 중학교급 내에서 급식이라든지 방역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등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고3 학생들은 거의 성인에 가까워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킬 것 같고 중3은 상대적으로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부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선 등교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오히려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이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앞서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우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는데요. 실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수용 가능한 긴급 돌봄 인원을 넘어선 아이들이 돌봄을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 어린이 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평일 낮 시간대에 초등생의 절반 가까이가 성인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족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 방임의 정도가 또 아동이나 청소년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먼저 개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실제 개학이 이루어진 처음 미뤄졌던 3월 2일과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는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아동이 6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발표에는 유치원도 개학 시기와 방식이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 기억에도 처음에 긴급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저학년 아이들이 신청 자체도 정말 적고 실제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정말 적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좀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해야 됐다고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학교의 방역 시스템을 조금 믿을 수 있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이들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긴급 돌봄을 신청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온라인 수업 당시에 이를 돌봐줄 학부모가 필요한데 학부모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또 학교에 보내서 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결국 순차적으로 등교를 해서 최대한 아이들 간의 거리를 둬보자라는 교육부의 목표인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또 어떤 방안들의 거리두기 방안들이 거론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방안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학교로의 등교가 이루어졌을 때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학년이 동시에 등교하지 않고 각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는 거고요. 또 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다른 방안들로는 특히 서울과 경기처럼 한 반의 학생 수가 30명 가까이가 되는 경우에는 오전이나 오후반을 나누는 방식이나 격일로 이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격일로 등교를 하게 되면 하루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하루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수업을 병행하게 되는 블렌디드 수업도 이 교육부의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도서벽지나 산간 이런 지역의 경우는 전교생이 10명 정도 수준의 소규모 학교도 있는데요. 이런 학교는 이제 순차 등교가 좀 필요하진 않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개학이 이루어질지 오늘 발표가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블렌디드 수업은 원격 수업도 하고 등교 수업도 병행하겠다는 건데 지금 원격 수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초반에는 오류가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네, 중고등학교 3학년이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던 게 지난달 9일입니다. 벌써 원격 수업만 해도 4주 차에 접어든 건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던 첫날 우리 교육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벌써 초중고생 5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원격으로 수업을 듣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수업 첫날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이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급하게 서버 증설을 했지만 그럼에도 로그인 방식에 따라서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동영상이 매우 느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강을 다 한 뒤에도 수강 완료가 안 뜨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 오류들이 확인됐었는데요. 2차, 3차 온라인 개학이 좀 더 이제 규모가 커지고 난 뒤에 지난달 16일 정도를 기점으로 본다면 이 플랫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이학스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 모두 각각 200만 명 넘는 접속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 운영상의 문제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온라인 수업이 거의 없었어서 참 낯선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플랫폼이 안정화됐으면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만큼 적응이 다 됐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예. 학생과 교사들도 이번 원격 수업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교육계의 반응입니다. 온라인 개학 초기만 해도 이 플랫폼에 있는 콘텐츠 자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이 업로드되어 있는 콘텐츠를 끌어다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원격 수업을 한 지 2주 정도가 지나고 이 콘텐츠 업로드 양이 10배 정도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즉 교사들이 각자 학생의 특성에 맞게 수업의 특성에 맞게 수업을 준비해서 맞춤형으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업 과목과 학년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에 온라인 개학 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 네. 교육의 기틀
스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 자문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유은혜 부총리는 이 코로나19가 종식한 뒤에도 이번에 원격 수업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원격 수업의 이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한 설문조사 결과도 근데 관련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내용과는 약간은 상반된 그럼에도 실제로 면대면이 더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네.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설문조사 결과는 이제 고등학생들의 설문조사였는데요. 이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면대면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원격 수업을 했을 때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아무래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격 수업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면 수업을 원한다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많았던 건데요. 이 교육부의 설문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중요점을 본다면 이것이 완전 100% 완벽한 수업의 방식이다라기보다는 보완책으로 원격 수업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좀 학생은 물론 교사도 또 교육계가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감염병 사태가 마무리된 뒤에도 원격 수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앞으로 고등학생은 2025년이 되면 고교 학점제라는 게 전면 도입되게 됩니다. 네. 즉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도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선택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려면 학생이 원하는 모든 수업이 개설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업을 전부 면대면으로 수업할 수 없을 때 원격 수업을 통해서 이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4시에 교육부의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정말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 등교 수업 시기를 결정한다는 게 워낙 코로나19 현재 뭔가 이런 종식 상황으로 가는 방향을 맞추기도 해야 하고요. 참 교육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주로 교육부 단독으로 결정은 하지 않고 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식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중대본에서 큰 틀의 방역 지침을 세우기 때문에 방역적으로 보았을 때 학교의 개학이 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존중해서 등교 시기와 또 수업의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런 방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 수업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물론 교원, 학부모들의 의견도 좀 참고하겠다고 했고요.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이 지난 1일까지 적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이뤄졌던 걸 통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신 기자와 계속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첫 등교일은 13일로 정해졌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우선 등교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황금 연휴 기간으로부터 최소 14일 정도의 지난 시점에서 등교 개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진로나 진학과 같은 준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조금 더 이른, 즉 5월 연휴 기간으로부터 7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첫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진행했던 교사와 학부모의 설문조사 결과도 얘기했는데요. 적절한 등교 시점으로 교사의 경우에는 약 60%, 학부모의 경우에는 70% 가까이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뒤 약 1주에서 2주 내에 이 등교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등교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고3이 먼저 등교 13일에 한 뒤에 일주일 뒤에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이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고학년부터 내려가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부터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그렇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 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년이고 또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이 좀 우선 등교
등교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방식에 대해서도 잠깐 정리해드리면 교육부가 공지한 방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큰 틀입니다. 예. 즉 학교나 학년별로 시차적 등교를 하거나 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 또 오전이나 오후반을 운영하는 것들은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60명 이하인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모두 다 한 번에 순차적이 아닌 이 등교가 가능하도록 고지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준 내용 중에 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개학 저희가 예상한 대로 됐는데 이게 13일이면은 연휴 7일 이후니까 잠복기거든요. 이 부분도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입시에는 영향은 없는 시기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황금 연휴로부터 2주간의 최대 잠복기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총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을 미리 등교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수시 일정이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이 대입을 치르기 위한 수능 일정은 모두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졌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는 좀 중간고사를 빨리 치르게 되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수시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입시에서 이 수시의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에게 이 고3 1학기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내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요. 때문에 학생부 작성 마감일을 뒤로 미루긴 했지만 좀 더 빠르게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신 기자가 설명해준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어린이집 개학 여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앞서 중대본에서 이야기가 있었죠. 6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인 것 같은데요. 네, 어린이집의 개학의 경우에는 학교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바로 중대본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등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초중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린이집의 개원은 6월 1일 이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긴급 보육을 통해서 사실상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영유아의 특성상 어린이집의 경우 학교보다 좀 더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감염병에 취약한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도 감염병이 또 옮을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더더욱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방역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죠. 뭐 책상 재배치나 마스크 비축 같은 부분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관련해서 정리도 부탁드립니다. 지침으로 보자면 마스크를 급식 시간 이외에는 상시 착용하도록 하고 또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엔 자체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뭐 다양한 것들이 좀 담겨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오자마자 학생이 자신의 책상을 깨끗이 닦고 또 교실을 좀 더 청결하게 관리하고 또 마스크를 항상 잘 쓰고 학교에서 이동할 때는 앞에 있는 학생 또 뒤에 있는 학생과의 거리를 항상 신경 쓰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잘 지켜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학교의 경우에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식사할 때 배식 시간을 분산시키고 식당의 좌석 배치나 또 아이들 책상의 배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